안녕하세요. 사실과학연입니다. 안내해드린 대로 이제 엔화 투자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최근 며칠 사이에 엔화 제가 수익이 났던 게 제가 921원에서 환전했었는데 96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40원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익 봤던 게 많이 녹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영상 올리고 네, 잘 됐죠.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 사실 그거 저는 엄청 길게 보고 있는 거여서 지금 제가 고버스 들어간 것도 막 한 번도 트레이딩 안 했어요. 사놓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이렇게 다시 밀려가지고 제가 한 1% 정도 수익인 것 같아요. 환으로는 한 2% 해서 총 3% 정도 수익인데 이건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거 안내하는 시점에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된 상황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번 투자는 사실 되게 컨빅션이 강해요. 그러니까 1억이나 되는 돈을 엔화로 환전을 해서 고버스까지 샀던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아예 한 몇 달 동안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저 자금 자체는. 그 정도로 컨비션이 강한데 마침 또 가격이 다시 밀려줘서 여러분이 투자하기에도 좀 부담 없는 가격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면 우선 일본 경제부터 한번 볼게요. 어쩔 수 없이 일본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엔화는 사실 일본의 경제 상황하고는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장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 장기채 투자하는 거나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이나 비슷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도 미국 장기채가 내려가야 돼요. 장기금리가.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크게 내가 밀릴 자리는 좁고 내가 먹을 자리는 넓고 딱 그 지점이어서 그냥 저는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일본 경제부터 하나하나 보면은 요거는 그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경제 상황 자체가 우리의 투자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보시면 그래도 2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찍어서 괜찮게 마무리가 됐어요. 아직 4분기가 안 나온 상황인데 3Q까지는 괜찮게 성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인플레 부분인데 일본이 현재 인플레가 되게 심해요. 최근에 발표된 임금 인플레 같은 경우에도 YY로 찍었을 때는 4.6 정도 해가지고 되게 높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는 그냥 계절적인 요인이 되게 커요. 보통 이제 막 성과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1월에 분배하면서 연말에 이제 뭐 그런 거 분배하면서 좀 이렇게 높게 상승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제끼더라도 2.7에서 3% 정도로 낮진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인플레가 지금 뒤쪽에 보면 3.6%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임금 인플레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과급 다 제끼고 나면은 3% 정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긴 해요. 근데 뭐 물론 그것도 인플레도 한 번 찍힌 게 3.6% 찍힌 거니까 그래서 인프로 보면 이게 지금 3.6이거든요. 제가 이게 돌아 나가는 것 같아서 유가가 올라간 것 때문에 얘네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엔화가 또 약세로 돌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 3.6 찍히기 전에 제가 엔화 노래를 불렀던 거고 제가 사고 나서 이 3.6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투자한 다음에 저 3.6 찍히는 거 보고 되게 타이밍 잘 잡아서 진짜 귀신같이 저는 잡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158엔 정도였어요. 고점 158엔 보고 제가 진입했던 게 157엔입니다 하면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찍힌 인플레도 이렇게 높게 나오고 해서 타이밍은 되게 잘 잡았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엔화가 좀 다시 이렇게 좀 돌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이 났던 게 8%까지 갔었어요. 1억 800만 원까지 갔다가 그게 지금은 밀려서 다시 1억 300만 원 정도로 밀려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단 임금 인플레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최근에 이시바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보면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현재 실질 이 임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 디플레다. 이런 식으로 우에다랑 약간 척지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시바는 아직 우리 디플레야. 저기 우에다는 이제 인플레 심해서 아직도 너무 금융 환경이 완화적이기 때문에 긴축으로 가야 돼 해서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시바 시게루가 얘기 들었던 게 요 임금 인플레가 실질 인플레로 봤을 때는 실질 임금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생산자 인플레 보더라도 보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쭉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엔화가 약세에 놓여져 있고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그 이스라엘 이 뭐 티격태격 하면서 유가 상승하는 바람에 물론 지금은 70불까지 내려왔지만 70불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60불 정도까지는 와줘야 낫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70불도 뭐 그렇게 부족한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유가는 유가대로 높은데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155 근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원유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수입 물가 자체가. 그래서 보면은 수입 물가 부분이 빠졌네요. 해서 아무튼 그 수입 물가가 직접적으로 엔 달러 환율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수입 물가는 뭐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엔은 특히나 전 세계가 금리 올렸다 내리고 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시다시피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에서야 이제 금리 올리기 시작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독보적으로 약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잘 안 되나요? 갑자기 인터넷 뭐 불안정하다고 나왔네. 들려요? 아, 돼요? 다행입니다. 해서 그렇게 원래 N절을 유지하는 게 사실 수입 물가에는 부담스럽지만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득이 원래 어디였냐면 일본의 기업들이에요. 일본 뭐 아시다시피 독일, 일본, 한국 이런 곳은 대만, 베트남 다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자국 통화가 약세이면 약세일수록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예, 수출이 늘어나고 자국 성장에 그럼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성장 뭐 이런 단어들 자체가 수출 누가 합니까? 기업이에요, 기업. 경제 주체가 세 가지가 있죠. 정부, 기업, 그다음 국민. 그러니까 국민이 뭐 가계인 거죠. 가계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가 약세로 도는 게 뭐 당연히 수입 물가 증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통화가 약세로 돌면은 가계한테는 부담이 되고 기업한테는 당연히 수익으로 되겠죠. 가격 경쟁력이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상 아베노믹스가 12년부터 했었죠. 12년부터 해가지고 쭉 갔던 게 보시다시피 일본 주식시장,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익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EPS가 당연히 좋다 보니까 주가도 날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15,000에서 지금 4만까지 올라와 있어요.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사실 엄청난 차이죠. 진짜 이건 나스닥 부럽지 않을 정도로 니케이는 너무너무 초호황이었어요. 근데 일본 가게를 한번 보자고요. 일본 가게는 어때요? 10년, 20년 동안에 일본 가게 꼬라지를 보면은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그 부담을 그 아베가 아비노믹스를 하면서 엔화를 약세로 만들고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낙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 대기업이 수출을 잘하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뭐 소기업도 잘 되고 아주 말 같지도 않은 그 개소리 중에 하나가 그게 있는데 저는 딱 그거라고 봐요. 그럼 보통 이제 있는 기득권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낙수 효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낙수 효과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임금 인플레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임금은 진짜 안 변해요. 물론 뭐 임금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일본은 아주 지속적인 디플레 상황에서 한 십몇 년을 했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N저에서 나오는 이득은 기업이 오롯이 다 들고 갔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것도 하나가 있는 건데 보통은 N저를 가져가면 요게 회색이 요 N달러 환율이고 요 위에 있는 파란색이 일본의 수출입니다. 그게 코로나 이후부터 좀 깨져요, 보면은. 회색 20년 이후부터는 원래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회색 차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N 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고 회색 차트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N 고로 가는 거고 N 고로 가면 당연히 수출이 빠그라지고 N 저로 가면 수출이 좋아지고 그런 같이 움직이는 동행했던 지표였는데 보시면 20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반비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회색은 지금 100엔 정도에서 지금 150엔까지 왔죠.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1,5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올라가죠,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200원만 올라가도 이러고 있는데 200원 해봐야 원래 우리가 한 1,100원 정도였는데 지금 1,300, 1,400 요 정도 레벨까지 올라와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10몇 프로, 20 몇 프로만 올라와도 이렇게 저는 그게 제일 와닿는 게 유가예요, 유가. 제가 오늘도 기름 넣으러 갔는데 한 1,700원, 1,800원 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그런 이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로 인한 이득은 오로지 기업을 위해서 존재했던 건데 20년 이후부터는 N절을 하더라도 수출이 빠그라지고 있어요. 뭔가 많이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N절을 하더라도 그 과실을 국민들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기업을 밀어줬던 게 더 이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이 부분은 우에다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엔저로 인한 기업들의 이득이 크지 않다.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제가 엔화에 투자하는데 좀 컸던 부분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어서. 저는 그게 진짜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통화 정책을 더 이상 그렇게 엔저로 들고 가는 거에 대한 이득이 크지 않다라는 거를 이 총재 총재 입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주요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제가 차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수출은 빠지고 있는데 환율은 압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근데 심지어 BOJ 총재가 이거를 인지하고 있다까지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엔저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국민들만 두들겨 맞는 건 여전히 두들겨 맞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뭐 자민당의 그 총선 실패도 있었죠. 이 과반수 이상 실패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즘은 심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요거는 N 선물 포지션인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작년 8월이었겠죠. 요때가 사실 우에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할 때 취임하기 전에는 되게 매파적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막 엔저를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제 탈 아베노믹스 할 것처럼 막 실컷 방방거린 다음에 당선이 됐는데 그 뒤에 바로 이제 또 10월 작년 10월 기사 찾아보면은 10월에 발언한 거 보면은 이게 너무 부러졌잖아요. 이 보시면은 엔쇼 포지션이 이렇게 걸려 있던 게 어나인딩 됐던 게 오히려 롱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일본 증시 15% 정도 빠졌던 그날 있죠. 8월 5일, 8월 6일이 제 생일인데 그 전날이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그 역사적인 날이 연출됐던 게 요 부분입니다. 제가 엔캐리 트레이드 영상도 하나 올린 거 있죠. 그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뭐 엔캐리 트레이드인가? 그거 멤버십 영상으로 있습니다. 그 영상 만들려고 제가 진짜 며칠을 그 PPT 작업을 했어요. 그때 심지어 제가 저기 부모님 집에 내려가 있었는데
부모님 다 식사하실 때 제가 방에서 저 혼자 만들고 있었어요, 그거. 아무튼 그거 되게 공들인 거니까 혹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면은 그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N 캐리를 해서 뭔가 투자했던 자금들, N을 캐리해서 나스닥이라던가 비트코인이라던가 뭐 한국이라던가 대만 이런 곳에다가 단기로 투자했던 자금들은 주로 여기 N 선물 쇼 포지션이 그런 투자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만큼 N 캐리를 해서 나스닥에 투자하고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했던 게 언와인딩이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빠지면서 그런 증시에 충격이 왔던 거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어마어마했던 N 쇼 포지션이 다 청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상 N 강세가 돌더라도 막 미친 듯이 빠지고 하는 거, 그 8월 5일의 공포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지금 남아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신도 몰라 대신에.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경단위의 돈이 풀려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갑자기 돌아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여기 단기 N을 빌려서 숏으로 투자했던 거는 8월 5일에 다 청산이 됐고 지금도 보시면 N 숏 포지션 잡는 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되게 추세가 되게 중요한 건데 롱으로 바뀌었어요. 요 8월 5일에 정리되고 롱으로 쭉 쌓여 있던 게 최근에 다시 숏으로 바뀌었어. 이때가 그겁니다. 저기 이시바 총리가 나와가지고 당선되기 전에는 엄청 매파처럼 할 것처럼 하다가 10월에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통화 기조 완화적으로 할 거야라고 발언하는 바람에 갑자기 또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 제가 투자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요때 다시 158엔까지 찍는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쇼 포지션 다시 잡혔던 거고. 근데 보시면 점점 이 선물 포지션 자체가 축소되고 있어요. 적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양으로 돌았고 플러스로 돌았죠. 롱으로 돌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롱으로 돌릴 건지를 보는 게 앞으로 N 투자에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145엔까지 내려갈 때 보면 여기 롱 포지션이 되게 중요했어요. 선물 롱이. 보면은 이 통화라는 게 어떤 한 방향으로 베팅이 걸리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보면 이거 몇 년 동안, 4년 동안 이 포지션을 끌고 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로로 수렴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로 롱으로 돌리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꽤 부담 없이 들어가기에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N 투자하는 데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곧버스를 들어가 있는데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니케이 일본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N저로 인한 이득을 오롯이 얘네만 먹고 앉아 있었는데 사실상 여기 부분 N저에 대한 수익이 이제는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대신에 수익은 크지 않은데 만약에 N 고로 다시 돌려가지고 뭔가 N 달러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오롯이 쳐맞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꾸로 오히려 N 고로 돌아선다? 자국 통화가 평가 절상이 된다? 그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쇼패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 나스닥이랑도 굉장히 연동돼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10년 잘라서 들고 온 건데 그냥 완전 같이 움직여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되게 커플링 돼서 같이 움직였었잖아요. 아무래도 막 반도체도 엮여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일본도 지난 10년간 차트를 보면은 나스닥이랑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인다. 근데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유동성은 그냥 정해진 유동성 안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정도. 근데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된다? 그럼 지급준비금에서 어마어마한 흑출이 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간간히 찍어내는 게 단기채로 찍어내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막 부채 한도를 막 흔히 순 발행하던 양만큼 하고 있진 않아요. 할 수가 없죠. 부채, 이거 뭐야, 의회에서 엄연히 부채 한도라고 정해놓은 부분인데 그걸 어기고 막 찍어낸다? 그건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찍어내기 시작하면은 올해 3월 말 목표치로 잡고 있는 8,500억을 찍는다.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저는 나스닥도 길게 그러니까 한 반기? 1, 2분기 정도 봤을 때는 한 번은 부러지는 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일단 부채한도 협상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흡출이 될 거고 제가 작년 4월에도 미국의 소득세 때문에 유동성 안 좋아지면서 증시 빠질 겁니다 했는데 그때도 빠졌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매크로로 봤을 때는 사실 너무 자명한 거였어요. 근데 그와 동일한 현상으로 이번에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돼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찍어내기 시작하면은 지급준비금에서 TGA로 자금이 이동을 할 거고 증시에는 당연히 유동성이 빠지면서 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상 지금 제가 잡고 있는 포지션들은 나스닥이 빠지는 거를 미리 잡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이 오른다고 일본 증시가 오르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거 보면 다르죠? 최근에 초록색은 올랐는데 일본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횡보하고 있죠, 옆으로. 근데 이 와중에 미국이 빠지면 일본은 같이 빠집니다. 이게 작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도 사실 저는 보고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먹힐 것 같으니까. BOJ가 최근에 발언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도 되게 완화적인 금리 환경이다.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다. 당연하죠. 인플레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물가에 환율에 대한 영향성이 되게 크다. 최근에 경향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BOJ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N 약세 자체가 물가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BOJ 총재죠. 총재 입장, 이 입에서 나왔다고요. 중립금리 1에서 2.5%로 본다. 최소 1%. 근데 지금 몇 프로? 50bp. 그마저도 그 50bp도 사실상 30년 만에 50bp를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IB에서 예상하기로는 6월, 7월에 한 번 더 금리 인상해서 75bp 맞추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 장기금리가 뛰어다니는 걸로 봐서는 올해 안에 지금 25bp 한 번 더 아니면 50bp 그러니까 25bp 두 번,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거 가지고 아규가 되게 많은데 저는 두 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최종 금리는 1%. BOJ가 말하고 있는 중립금리의 최하단이 1%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 1%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화 시계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뭐 저번 주죠. 저번 주에 트럼프랑 정상회담 한번 했는데 그때 그때 나왔던 얘기가 아마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일본은 내줄 거 내주고 트럼프가 취할 거 취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본이 아마 미국의 국채를 사지 않을까. 그럼 뭐 무슨 돈으로 사냐 아마 이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본은 해외에 투자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서 계속 발생되는 그 수지가 엄청 커요. 근데 최근에 일본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가 줄고 있었죠. 최근에 또 횡보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국채에서 발생되는 이자마저도 재투자되기 때문에 무조건 늘어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근데 줄고 있다. 그거는 결국에는 달러를 딴 데다가 어디서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만 재투자가 되더라도 늘어나는 방향 자체는 그게 정방향이다.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이렇게 둘이 일본이 이런 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뭐 국방비 늘리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국방비 안 늘리고 여기 동아시아 쪽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랑 이렇게 뭐 동맹 맺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일본은 이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막 자위대니 뭐니 해가지고 좀 걸려 있는 게 많아요. 국방 이거에 제한이 걸려 있는 게 많은데 오히려 국방 예산 늘리겠다고 트럼프한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이제 그거 못 지키니까 니네가 좀 부담해라 했더니 일본 입장에서는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그래 우리가 할게 아쉬운 척 하는데 이거 완전 개또라이인 게 얘네는 원래 늘리고 싶어 했어요. 군대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윈윈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 늘린대.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전범 국가여가지고 그걸 못하는 상황인데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쇼부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시바 시게루는 완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금융정책 완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긴축 돌리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에다랑 이시바랑 사실상 좀 발언하는 게 좀 달라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여전히 디플레가 지속되고 있다.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고. 그래서 인플레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BOJ랑 이시바랑 좀 다른 상황인데 6월, 7월에 또 선거 하나 또 있거든요. 그때 아마 국민들이 또 뭔가 보여준다면 지금 이시바가 하고 있는 이런 스탠스를 좀 바꾸지 않을까.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일본의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일본이 두 차례 금리 인상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bp 한 방, 4분기에 25bp 한 방. 이렇게 두 개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길게 봤을 땐 이래요. 장기 금리가 진짜 밑바닥을 기던 게 이 10년, 15년 사이에 이렇게 돌아서 지금 나가서 1.35가 15년 만에 다시 도달한 거예요. 15년 만에. 단기로. 제가 이거 왜 되게 특이하게 보냐면 뭐 YCC 풀고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왔던 건 상관이 없는데 1.2까지 오케이. 올해 25년이죠. 올해 들어와가지고 1.1에서 이제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했으니까 1.2까지는 오케이인데 2월에 들어서 1.2에서 1.35까지 15bp가 한 번 더 올랐어요. 장기금리가. 제가 이걸 보고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이 두 번 더 하겠구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게 급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보시면 2월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오고 있죠. 근데 제가 이 전 페이지에서 보이면 일본 장기금리는 진짜 안 움직여요. 그 20년 이후, 뭐야, 2000년 이후부터. 아주 초저금리를 그냥 계속 밑바닥을 기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추세상으로도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예, 이 6개월로 제가 잘라서 보더라도 0.8부터 이 두 방, 금리 인하 두 방, 인상 두 방, 1.35까지 55bp가 이 몇 달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이런데. 그래서 제가 올해 두 방이지 않을까. 근데 두 방 금리 인상하면 N 강세는 뭐 당연할 거고 저는 니케이 쪽에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아직도 변동금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해서 예, 여기 아래에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담대 금리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bp 올렸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도 이렇게 25bp가 그대로 상승돼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이게 예전에는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담대 뭐 1%에서 0.25로 올리면 이게 내가 이자 내던 게 1,000원이었는데 1,250원이 된 거니까 25%가 한 방에 올라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막 엄청 큰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주담대 금리 자체가 최근에는 되게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만 해도 벌써 그러니까 초저금리를 이렇게 30년 동안 유지를 했었는데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 약세다 보니까 수입 물가는 수입 물가대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올라가고 일본 국민들은 진짜 지금 너무 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주담대 이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일본 내수 소비 여력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니케이 인버스가 꽤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골 때리는데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 장기 금리가 최근 1년 동안 달러 인덱스와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긴 시계열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1년으로 잘라서 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게다가 일본 10년물이랑 달러 인덱스랑 같이 움직이고 거기에 N 달러 환율도 같이 움직입니다. 10년물이 달러 인덱스를 움직이게 만들고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면 N 달러가 같이 움직여요. 물론 달러 인덱스에 엔화도 들어가는 있어요. 근데 뭐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에는 유럽 통화가 65%, 70% 정도 됩니다. 뭐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와 유로와 그게 대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유럽의 통화 가치랑 달러의 통화 가치가 달러 인덱스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우리나라 통화라던가 뭐 일본 통화 이런 거는 미국 저기 중국 통화 이런 건 다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N달러가 강세로 가려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장기금리 투자나 여기나 똑같은 투자입니다. 보는 게. 네, 이것도 N달러 환율 그 자체가 니케이랑 연동되어 있다. 환율이 약세로 가면 니케이가 올라가고, 그런 게 그냥 10년부터 15년 동안 그냥 그대로 같이 움직입니다. 결국에는 N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니케이도 내려갈 거다. 그래서 제가 N화로 바꿔서 니케이 지수 인버스까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이래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면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고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일본의 인플레는 안정이 되겠죠. 당연히 자국 통화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내려갈 거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엔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 수출 주도의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EPS가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서 니케이 지수 하락할 거고 일본 수입 물가도 내려가면서 안정이 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니시에이팅이 미국 10년물 금리에 걸려 있다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 금리가 관건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크게는 이 네 개가 되게 주요하다. 트럼프 정부의 장기금리 안정화. 이거는 뭐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베센트도 목표로 잡고 있는 게 10년물 금리를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금리 올라가 있는 부분 자체가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라도 찍어 누를 것 같고 이거는 정부가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보다도 정부가 무려 미국 정부가 장기금리 안정화에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트럼프가 그 의지를 갖고 있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장기금리가 안정화될 거라고 저는 봐요. 두 번째는 SLR 규제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페드의 보더, 그러니까 페드 이사 선임은 의회한테 있죠. 그 권한 자체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융감독 관련된 그 부의장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거기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원 이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면 장기금리 사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엔화로 바꿔서 261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투자는 되게 장기로 투자하는 분들을 국한입니다. 그분들만. 왜냐하면 저는 한 1분기 안에 장기 금리가 굉장히 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손실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요. 단기로는 장기 금리가 뛸 우려가 있다, 분명히. 근데 길게 올해 안으로 봤을 때는 장기 금리는 내려가는 쪽으로 훨씬 높다. 근데 앉은 자리에서 그 30bp, 40bp를 두들겨 맞자니 좀 불편했어요. 그럼 한 10% 정도 되겠죠? 30bp, 40bp에
한 16배 치면은 예, 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 세 번째는 큐티 중단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11%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언제 중단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상황. 심지어 부채 한도 이슈 해결이 되고 나면은 TJ 잔고 채울 테니까 지급준비금이 더 빨리 빠질 거예요. 그러면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연준 쪽에서도 요거를 보고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미 장기 금리에 녹아 있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엄청 높게 들어가 있죠. 지금도 GDP 나오 들어가서 보면 2.9%예요. 2.9%. 작년에도 거의 뭐 3%씩 계속 때렸죠. 사실상 여기서 더 높아지긴 어려워요. 뭘 얼마나 더 높아지겠어요, 여기서. 3%인데 그 사실상 장기 금리에 녹아 있는 이 잠재 경제 성장률 텀이 굉장히 고점 상태입니다, 지금이. 앞으로 내리면 내렸지 더 올라갈 부분은 그냥 없다고 봐요, 저는. 아예 없다고 봅니다, 아예. 심지어 작년에 경제 성장률도 사실상 옐런이 그 RRP에 있던 2조 3천억, 2조 4천억 정도를 땡겨다 쓴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죠. 이 성장률도 나온 게. 근데 지금은 추가적으로 그런 유동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 3%면 확실히 정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부분, 그러니까 밀릴 부분, 올라갈 부분도 적고 내려가면 내려갔지. 이런 부분 자체도 다 장기금리 입장에서는 유리하기만 한 투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건 인플레이션이죠, 그냥. 그 인플레 올라간다고 해서 또 방방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제가 자꾸 4.9%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내가 국장에서 할 거다. 나는 엔화로 환전해가지고 뭐 길게 투자하고 이럴 생각 없다. 그냥 국장에서 하겠다. 그러면 국장에서 할 때는 세금은 뭐 당연히 배당소득세로 가겠죠. ETF에다 투자를 할 테니까. 그럼 14%에다가 주민세 1.4% 해가지고 15.4%. 흔히 내는 배당소득세 들어갈 거고, 아시다시피, 2천만 원 넘어가면은 그 내 소득에다가 같이 올라가죠. 덤탱이로 올라가가지고. 그럼 분리과세 진짜 해야 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아무튼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2천만 원 넘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막 연금을 받는다. 내가 이제 60세 막 은퇴하고 해가지고 연금 받고 국민연금 받고 막 그러는 분들은 건보료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막 수익 많이 나가지고 그거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건보료 폭탄 날 거예요, 분명히. 이거 수익 난 거보다 건보료 때문에 수익 그 손실 보는 부분이 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손익 통산 안 해요, 여기. 손실하고 수익하고 상계 처리 안 합니다. 내가 뭐 인버스는 애초에 수익이 없으니까 그런 거 말고 뭐 통화 N달러 뭐야 원달러 ETF 가지고 수익도 났다가 손실도 났다가 수익도 났다 손실도 났다 이렇게 하면은 수익은 수익대로 고스란히 이거 세금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수익 났다 손실 났다 하면은 수익만 모아서 세금 매겨요. 이 손익 상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해외에 있는 투자할 때는 요거 상계 처리 해주죠. 1년 동안에 내가 손실 난 거랑 수익 난 거랑 다 똔똔이 시켜줘가지고 최종 순 수익 가지고 세금을 매기죠. 근데 국내 이 ETF는 그렇게 이게 안 매겨져요.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해서 내가 엔화에다 투자한다. 그러면은 타이거 N 선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타이거 N 선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2621 역할하는 게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N 노출 이거 요즘에 상장됐죠 작년에 그래서 2621 투자하고 싶으면 요거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애초에 제 총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 원화 말고 달러나 엔화로 바꿔서 이거는 진짜 엄청 연 단위로 길게 들고 갈 거예요 제가 지금 엔화 바꾼 거는 뭐 갑자기 집 사가지고 몇 억이 땡긴다 뭐 그런 거 아니면은 근데 그럴 일도 없고 해가지고 저 일본 엔화 1억 바꾼 거는 저는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돌아올 생각이 있는 분들은 국장에서 그냥 이렇게 ETF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케이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장에 상장된 건 없어요. ETF로는. 대신에 ETN으로 상장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세금 매기는 거는 동일해요. ETN은. 어차피 노트, 채권 형태의 투자기 때문에 배당 수수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저처럼 엔화로 바꿔서 날라갔다. 그러면은, 예, 우린 이제 어차피 이제 양도소득세로 들어가는 거죠. 250까지 비과세에다가, 예, 그 수익 난 거. 수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 22%. 대신에 손익 통상 가능하고, 상계 처리 가능합니다.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2621 우리가 알고 있는 미 장기채 대신에 N 달러 해지되어 있는 환해지 상품입니다. 그리고 1360은 니케이 고버스 이게 지금 제가 잘 들고 있는 거고 얼마나 컨빅션이 크면 예, 고버스로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1580으로 예, 그냥 니케이 인버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장에 계신 분들은 엔화 투자는 FXY 이거 거래량도 많고 괜찮아요.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장기채는 TLT나 TMF 있는 거고. 그래서 투자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씨발 어딨어. 얘네가 가가지고 질문 있는 분들은 채팅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눅눅눅님, 그 영상 진짜 공들여서 만든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 이해 쉽게 하려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시바랑 트럼프랑 협의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있냐면 자, 일본이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일본 장기 금리가 내려가요. 그럼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돼. 그럼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미국의 금리가 내려오면서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됩니다. 그러면은 인플레도 안정시킬 수 있고 뭐 니케이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니케이는 좀 하락해도 되지. 이 미친 듯이 지금 날아가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15,000에서 지금 4만까지 가 있어요. 어때요? 이게 좀 괜찮지 않아요? 어차피 목표가 인플레 안정이면 그러니까 지금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좁히면서 엔화를 강세로 만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수해 줘가지고 금리를 끌어내려 준다고 하면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엔화를 강세로 만들 수 있다. 저는 이 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 강세를 유도하기에는 좀 불편할 거예요. 왜냐면 지네가 지금 이 발행하고 있는 채권이 얘네 지금 23% 정도가 그냥 오로지 이자 지급을 위해서 채권 발행하고 있어요. 일본은 완전 미친 나라예요. GDP 대비 한 240%인가 될 겁니다. 부채가.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서 엔 강세를 유도한다?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나서서 장기 금리를 내려준다? 이거 완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거 완전 그림 나오지 않아요? 보세요 이거. 일본이 미국 장기물을 산다. 미국 장기물 금리가 내린다. 엔달러 환율이 내려온다. 일본의 인플레가 안정이 된다. 일본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 왁구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긴밀하게 가가 지금 똥꼬 빨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완전 헐었껐어, 이거 진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진짜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 그리고 원래 미국이랑 일본은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공조해요. 금융 정책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엔 좀 그냥 좀 그래요. 일본이 지금 금리 올리기가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냥 제 내피 시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누가 이거 얘기한 사람은 없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제가 이 한 거는 예,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가 또 되게 약세로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충분히 저랑 같이 움직일 만한 자리지 않나. 저도 해봐야 지금 뭐 환차 이거로 한 2%에다가 고버스 1%, 고버스 1%면은 예. 아무튼 저랑 지금 들어가면은 저랑 그냥 평단 비슷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진짜 길게 가져갈 거다. 그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애초 엔화를 원화로 들고 올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1년 정도 올해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일본 금리 인상을 25bp냐 50bp냐 추가로 앞으로 할게.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50bp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랑 내 뷰가 달라야 먹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장기 금리 상승세 꼬라지를 보면은 분명히 두 방이다. 한 방이 아니라 두 방이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설득 좀 돼요? 이 부분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나를 도와주는 지원자들인 거죠. 지원군들, 앤 선물 포지션들. 근데 여기가 지금 롱으로 돌았단 말이에요. 저번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이게 롱이 없었어요. 요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제가 영상 긁으면서 롱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를 더 이상 약세로 유지해가지고 일본이 얻는 이득이 별로 없어요. 손실이 훨씬 커. 그런 측면에서 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보여요. 이거 확대가 되나? 네, 질문 받아볼게요. 네, 아무튼 그냥 뇌피셜입니다. 투자 시점을 시간상으로 올해 말로 말씀하셨는데 투자의 성공적 종료 또는 회피의 트리거가 될 만한 사건, 이벤트가 있을까요? 두 번째 금리 인상. 두 번째 금리 인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금리 인상은 한 방 합니다. 일단 올해 안에 75bp는 근데 75bp만으로도 저는 되게 좀 시장의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봐요. 왜냐? 어딨어? 예. 이 75bp를 지금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여기 95년생 이후로 95년생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 75bp를. 일본 금리가 0.75인 걸 본 적이 없다고. 제가 85년, 89년생이거든요. 근데 95년.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75bp인 거를.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50bp니까 25bp 한 방만 더 올려도 이미 30년 안에 처음으로 지금 75bp 세상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안에 한 방 더 때려가지고 1%까지 간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지. 그리고 인플레가 보시면 일본 인플레가 뭐 있어? 응? 여기 있네요. 3.6%. 여기 지금 다시 상승해서 돌아 나가고 있죠. 뿅. 3.6%. 다음 달에 발표되는 CPI, 다음 달에 발표되는 CPI, 매 CPI 발표될 때마다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일본 인플레이션 하나, 그 다음에 엔 선물 포지션, 그 다음 세 번째가 금리 인상. 요 세 개가 트리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와 그 연관성은 없는데 국장에 구입하신 바이오 KB를 어떻게 보고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KB는 틀린 거예요.
투자 실패. 왜냐? 배당 보고, 배당 보고 제가 매입한 거였잖아요. 우리금융 투자처럼 배당 성향이 좋을 줄 알았지. 그래서 금융주 중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KB를 매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뭐야, 실적 발표하면서 배당 성향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 틀렸죠? 나는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발표가 나면서 틀렸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손실 보고 정리해야 됩니다. 손실. 두 번째, 바이오. 바이오는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수익이 KB 손실이랑 저는 일단 지금 맨징이 돼가지고 그렇게 큰, 뭐랄까, 예,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실. 그 두 개가 이렇게 그냥 둘이 똔똔인 상황이어가지고, 아무튼 KB 투자는 실패. 바이오 투자는, 이거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예,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한 개도 정리 안 했어요, 바이오는. 적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 개도 정리 안 돼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차트 보더라도 괜찮고, 수급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입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게다가 여기에 지금 그 금감원에서 한번 돌려보냈어요. 유상증자. 근데 그 정정 신고서 한번 제출했는데 다시 한번 빠꾸 먹으면은 예, 유상증자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미친놈이 유상증자를 40%를 내. 대가리 총 맞은 놈도. 근데 진짜 골 때리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매입한 양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한 0.4%, 0.5% 정도 돼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 씨발 매입하다 보니까 대주주 되게 생겼어. 미치는 씨발 진짜. 나도 몰랐지.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 토론장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거기 물려가지고 엄청 이렇게 욕하는 거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나 대신에 대신 싸워줘. 진짜 고마운 분들. 그분들이 그 대주주 맨날 욕하는 거 이렇게 글 올려요. 네이버 거기 들어가면은. 그래서 저는 맨날 그걸 보고 이렇게 뒷심지고 보고 있거든요. 대리만족하는 거지. 나 대신에 이렇게 욕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상증자가 철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가지고 마이너스 30% 떴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개인이 다 물려 있는데 그 30% 하고 나서 매입하고 있는 세력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그 뒤에 저랑 같이 잘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많이 들고 있는데. 아니 근데 진짜 나도 몰랐지 내가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지. 이게 존나 웃긴 게 30% 마이너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 위에서 사는 바람에 나랑 같은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이 많진 않아요. 막 16,000원 막 17,000원 이런 가격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예, 저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아무튼 아씨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팔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제 거 팔면은 호가 몇 개 잡아본 거예요. 돈 뭐 몇 개도 아니에요. 제 건 한 방에 던질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많이 샀는데 그 바이오는 근데 바이오 그거 유상증자 솔직히 안 했으면은 그냥 첨생법이나 심지어 또 CDMO 공장이 저기 미주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올랐을걸요? 근데 그 유상증자 발표하는 바람에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게 좀 아까워요. 그냥 다른 주주분들 보면은 진짜 소갈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안쓰러워요. 그 부분은. 그래서 아무튼 뭐 예, 바이오는 그렇습니다. KB금융 투자는 개실패. 그냥 완전 틀렸습니다. 그거는. 실패하면 실패할 수도 있죠, 당연히. 실패하면 그냥 인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이번에 배당 확정만 한번 받고, 예, 팔 거예요, 그대로 다. 오늘 녹화하신 내용은 매일에 멤버십 영상 올릴 겁니다. N투자 이후 계획은 일장 내에서 다른 투자처 찾아보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다만 국장으로 회귀는 고려하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장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국장에 있는 자금은 그냥 국장에 있을 거고, 제가 지금 자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팔고 사고를 안 한 게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그 바이오 샀고, 최근에 그냥 남아있던 돈 가지고 KB 샀다가 개처 물려가지고 지금 예, 손실 보고 이건 정리해야죠.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엔화 1억 환전해가지고 넘어갔고. 그래서 요즘에 그냥 트레이딩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요즘 뭐,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돌아가진 않을 거고요. 다른 투자처, 다른 투자처라고 하면은 유럽, 유로스톡스 인버스, 그 다음에 미국 장기채, 그 두 개 좀 째려보고 있어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올 두 번 금리 인상 예상은 아까 말한 뇌피셜과 좀 상충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물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N 강세를 만들 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뭐 당장, 뭐, 장기금리가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자, 이걸 보여주고 말씀드려야지.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그 약세의 정도가 너무 약세잖아요. 너무 약세. 보세요, 이거. 원래 100엔, 110엔 이러고 있었다고. 10년으로 봐도. 이거 25년으로 볼까요? 이랬어요. 원래 100엔이었다고, 100엔. 근데 지금 150엔이죠. 정말 본래로 돌아가려면 어마어마한 엔 강세가 나야 돼요. 고작 50bp, 뭐 25bp 가지고 만들어내기에는 예, 택도 없습니다.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140엔이에요. 단기 수익으로 보고 있는, 보시면 140엔 기술적으로 걸려있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뭐, 장기금리 내려오는 부분, 이 보면은 요때죠. 8월. 그런 때 정도 와줘도, 사실 보면은, 예, 140엔이에요. 여기서 더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 인상 두 방, 장기금리, 미국 장기금리 내려오고, 그런 거 다 하면은, 그래야 130엔까지 겨우겨우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내리는 10엔, 150에서 140까지 내리는 10엔, 140에서 130까지 내리는 10엔, 다른 모멘텀으로 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방 금리 인하 정도로는 심지어 그 다음에도 금리 인하가 인상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내년 26년에 또 그게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 예. 그치. 내가 봐도 나 요즘 진짜 잘하고 있는데. 그 난 요즘 저 그 막 이렇게 서두에서 말했던 그 댓글 있죠. 나스닥 올랐는데 이거 이런 병신 같은 놈들도 아, 내가 하루에 여기다 투자하는 시간이 얼만데 응? 그런 놈들 술 처먹고 놀 때 난 맨날 하루 진종일 이것만 보고 있는데 이걸 내가 공짜로 알려줬더니 그런 병신들도 자꾸 헛소리 했어가지고 아 내가 틀린 다음에 그런 거 댓글 보면 내가 얘기도 안 하겠는데 아니, 요즘 내가 진짜 내가 봐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씨 아니야 됐어 그냥 올릴 거예요. 유로스톡스 숏 포지션은 어느 정도 지수대에서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진을 위해 어떤 트리거를 기다리시나요? 이거는 제가 작년 말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연빵으로 때리면서 이거 나가리다 완전. 이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거를 예, 만천하에 알려준 꼴이 돼버렸다. 그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게 저기 유럽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유럽이 지금 금리 인하 대대적으로 하면서 증시가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미국이 과거에 저랬던 꼬라지를 보면은 꼭 저렇게 날아가다가 한순간에 꼬꾸라져가지고 쳐봤거든요. 근데 유럽의 인버스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그냥 되게 오버슈팅 나와가지고 날아간다 하면은 뭐 한번 보긴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 곳에다가 미끼를 던져놓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은 딱 물고 그러는데 그냥 유럽 인버스도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단기적으로 몇 달 내에 유럽
인버스 찍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냥 길게 보고 기다렸다가,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뭐, 나스닥 인버스라던가, 니케이 인버스, 요렇게 미끼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랑, 유럽 인버스 기다리고 있는 거랑은 좀 시계열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훨씬 길게 봅니다. 유럽은 일단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직접적으로 경기 부양에 큰 효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저렇게 지수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그리 할 만해요. 예. 그럼 오늘 답변은 요 정도 하면 될까요? 딱 한 시간 했네, 오늘도. 항상 한 시간이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멤버십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다음 세미나는 일요일. 일요일에 다시 정리해가지고 한번 또 여러분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